안녕하십니까? 선호세무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선호회계법인의 이웅섭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저희 고객 중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건물을 외동딸에게 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겠냐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민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졌던 1950년대생과 60년대생 대표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래회사를 나가보면 회사에 자녀가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 대표님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표님께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증여세 등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최저세율 10%에서부터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입니다. 이 정도의 세율 체계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시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던 건물을 대상으로 증여의 방법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의 내역은 영상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용 건물이 복대동에 있는데요. 임대 건물의 시가는 30억 원 정도이고 취득가액은 8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유기간은 30년 정도 됐고 현재 은행 차입금 6억 원이 있고 보증금으로 즉 임대보증금으로 2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당장 납부하여야 하는 총 세금을 계산해 보니 양도소득세 1억 5,400만 원, 증여세 12억 5,500만 원, 취득세 1억 2,400만 원, 국민주택 채권 할인액 600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4천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녀가 증여하면서 은행 차입금 6억 원과 임대보증금 2억 2천만 원은 자녀가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대표님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있지만 이 부담부 증여 때문에 증여가액이 21억 원 정도로 줄은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12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만일 부채 8억 2천만 원이 없어서 부담부 증여가 없고 전액 증여에 해당한다면 총 부담세액은 훨씬 증가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표님께서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의 경우 증여보다는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서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증여하는 건물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상속 시 공제하는 금액이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의를 살펴보면 건물을 상속하는 경우에 자녀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상속해 주신 건물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을 때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서 증여의 시기마다 세율의 분산을 꾀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플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례에 대하여 제가 제안드리는 절세 방법은 현재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업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 후 자녀에게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상담권의 경우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법이 부동산에 관한 평가 방법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세법의 여러 규정에 녹아 있어서 이에 대하여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계산이 핵심적인 주제가 부동산의 평가 문제에서 주식의 평가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만을 보면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여러 가지 절세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 요청 건물을 법인 전환 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당장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보니 취득세 1억 3,800만 원, 증여세 4억 7,300만 원을 합하여 총 6억 1,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법인 전환 후 차입금을 활용한 감자를 실행한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억 3,800만 원, 증여세 7,100만 원, 합하여 총 2억 9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즉, 절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 15억 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는데 반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절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장 부담해야 될 세금을 2억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이 만능인 것은 없고요. 각각의 케이스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세금의 계산 과정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절세 플랜의 첫발인 법인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형태를 주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것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0, 30년 전에 취득한 것이 대부분이고, 당시는 토지가액이 대단히 낮았고 또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잔존 취득가액이 대단히 적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시가의 약 30% 정도가 양도소득세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첫째,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체계적인 경영을 도모하게 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 재산 이전에 따르는 세금을 굳이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에는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직접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인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과, 먼저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출자자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당장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대부분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을 전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32조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2조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월 과세를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2월 과세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자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2월 과세라 함은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규 설립된 법인이 현물 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법인이 양도할 때 법인이 개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와 동일하게 2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의 규정으로 법인 전환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월 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요건을 살펴보시면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인 사업자이어야 하고요. 2월 과세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합니다. 전환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따라서 비거주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183일 이상의 판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즉 연도 중이어야 되고요. 그 사이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이거나 또는 거주 기간이 연도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출국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자녀의 해외 유학도 많고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부모님이 임대용 부동산을 사전에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자녀도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거주자 요건, 사업자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이어야 하는데요. 사업자라 함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특법 32조 법문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환의 주체가 반드시 사업자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 요건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적용의 전제가 사업용이라는 것이고 이때
사업용의 판단은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업 활동의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에서 사업자를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을 하던 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사업자가 아닌 자가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 등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월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범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미등록 사업자일지라도 실질적인 사업자면 2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엇갈린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을 보면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골프 연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 명의를 포함하여 골프 연습장 전체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남편 소유 지분도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요. 과세관청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 예를 하나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운영자금의 차입 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법인 전환 시 현물 출자하여 주식을 교부받았으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원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법이 실질과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납세자와의 다툼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자이면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와 다툼이 있고 일단 과세가 되고 나면 추후 불복 과정을 통하여 구제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어려움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가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자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변경하시고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101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의 경우 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적으나 소득세법 97조의 2월 과세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월 과세 신청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월 과세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전 사업장과 전환 후 사업장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은 사업자가 법인 전환 전에 개인 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1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하면서 새로이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고정자산은 현물 출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2월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물 출자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전환 전 사업장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 해석은 그 사용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고정자산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택채권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 자산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게 되지만 2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토지 건물 영업권이 이에 해당하고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영업권인데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영업권에는 사업상 편리한 위치,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금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이러한 영업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여기서는 부동산이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죠.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서의 검토 대상이 아니고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권 해석은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 전환 전부터 사업자가 사용하여 오던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 전환 시 새로이 평가하여 양도하게 되는 영업권은 자가창설 영업권이므로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자의 자본금의 최소 금액을 결정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영업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영업권을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양도에서 제외하면 개인 사업자와 신규 설립법인은 특수관계자 관계로서 무상 또는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즉 영업권은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환사업자는 세금만 내게 되는 영업권을 평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고 취득가액은 영원으로 적용하므로 시가평가액 전액이 양도차익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고 영업권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상 평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업권을 평가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출자자인 개인 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없어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이 불가능하고 결국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법인 전환 시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도 영업권을 평가하지 아니하면 당해 영업권을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 제공 이익에 대하여 다른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산된 증여이익이 주주별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게 토지 건물과 함께 현물 출자하여 토지 건물가액과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주식으로 교부받고 이 중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월 과세를 적용받고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법인에서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나중에 설명하게 될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특례 적용 요건의 완충 금액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도 영업권의 출자는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조특령 28조 2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49조 1항 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은 2월 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자세한 판정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의 규정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요. 보통의 경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고요.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이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2월 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요. 둘째, 나대지를 임대하다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므로 토지는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 중인 자산인 건물은 법인이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을 짓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 설립 등기일 현재 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고정자산이 아니지 않아요. 따라서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나대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임대 토지는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 대표님이 개인 토지를 대표님의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법인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경우 대표님은 나대지를 법인에 임대하였으나 임차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당해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나대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시사용 건축물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경우에 당해 임대 토지는 모델하우스가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므로 준공 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도 않고 건물 또한 임시사용 건축물로서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월 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째로 예를 들어서 4층의 건물 중 건물이 4층인데 3층까지는 상가 건물이어서 임대에 사용하고 있고 4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대신 이 건물을 소유를 구분 등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3층까지의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2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에 대하여 세법이 특별히 조세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특별히 인정해 주는 이유는 법인 전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굳이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영업재산의 법인으로의 이전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서 간의 다툼이 많은데 이는 이후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합니다. 상법상 법인은 한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가 있는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에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인 설립 시 현물 출자에 대하여 법원이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유한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는 법인 설립 후 자기 주식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관에 자기 지분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고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다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서 종류 주식의 발행을 통한 절세 기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종류 주식이란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 344조 1항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여 이익의 배당, 자녀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 주식의 발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익 잉여금 누적액이 많은 법인의 경우 대표님이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을 주고 싶어도 이익 잉여금 누적액 때문에 주식 평가액이 너무 높아서 증여나 증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 등을 증자에 참여시키면서 기존의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는 참여할 수 없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 평가 시 기존의 이익 잉여금 누적액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어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자녀에게 인수시키면 기존의 이익 잉여금을 주식 평가 시 제외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미래의 회사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익 잉여금에 대하여는 대표님이 해결 방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도 회사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거의 이익 잉여금 때문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자기 주식이나 종류 주식 등 주식을 활용한 절세 방안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과 여관업, 주점업, 기타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특법 32조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이슈가 많은 부분이 이 조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현물 출자하고 전환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 주식가액이 자본금이고 이 자본금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 현물 출자한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크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와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출자뿐만 아니라 현금 출자액과 영업권 출자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현물 출자하여 받은 자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현금 출자하여 받은 자본금과 영업권을 출자하여 받은 자본금도 순자산가액과 비교하는 새로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겁니다. 순자산가액과 비교하는 전환사업자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는 전환사업자가
현물 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가액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 이외에 현금 출자를 병행하는 경우 현금 출자를 하고 교부받은 주식가액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유권 해석이고요. 또한 전환하면서 신설법인에게 영업권을 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도 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전환사업자 이외의 다른 출자자의 자본금도 순자산가액과 비교하는 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동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본금에 현물 출자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전환 과정에서 새로 합류하는 다른 출자자의 출자액도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다른 출자자의 자본금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임대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재산가액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사업자는 현물 출자를 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은 현금 출자를 하여 법인 전환하는 신설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데요. 2월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판단할 때 전환사업자의 자본금만을 전환법인의 자본금으로 보고 이를 전환사업자가 현물 출자한 순자산가액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환사업자의 자본금과 배우자 및 자녀의 현금 출자한 자본금도 포함하여 계산한 자본금을 전환법인의 자본금으로 보고 이를 전환사업자가 현물 출자한 순자산가액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조특법 32조 법문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예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문대로만 해석한다면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일응 타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2월 과세 특례는 현물 출자자의 개인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에 대한 과세 특례의 요건에 제3출자자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로도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전환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증여 문제 등을 세무서가 꼼꼼히 검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물 출자하는 개인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본금의 범위에 주식 발행 초과금 등의 자본 잉여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견해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본금의 범위에 대하여 조특법 32조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판예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회계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 19조에서는 자본금이란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451조에서는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만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 등의 자본 잉여금은 자본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외의 상황에서 자본금의 해석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발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은 1억 7천원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인가를, 자본금을 1억 7천원으로 하도록 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가를 하였으니까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법인 등기를 할 때는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은 10,000원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자본금은 1억 원으로 하게 되고 7천원은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상법 329조 및 330조를 살펴보면 액면 주식의 금액은 준일하여야 하고 주식은 액면 미다의 금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자는 자본금을 1억 7천원인 경우 자본금은 1억으로 할 수밖에 없고 7천원은 일주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7천원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발행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현물 출자자는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서는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하다면 전환사업자의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인 1억 원이 자본금이고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감정평가받은 1억 7천원이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7천원이 미달하므로 취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법상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금지 조항에 따라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이어서 단수주 처리를 위해서 감액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요, 동일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와는 다른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자본금을 한 주 더 적게 했습니다. 아까는 10,000주였는데 9,999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이 9,999만 원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17,000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동일한 이유로 과세관청은 2월 과세를 적용 배제해서 취득세를 추징했고요. 이에 대해서 심판원은 뭐라고 했냐면 현물 출자를 받으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당의 미달 금액이 1주당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즉 7천원이 아니라 17,000원이니까 한 주 금액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부득이하게 주식의 단수 처리 과정에서 미달 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미달 금액을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인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였던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당의 액면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인 1억 7천원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 법인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사업자가 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으로 계산하여 이를 순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2월 과세를 적용하되 상법상 1주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여 단수 처리한 경우 1주 미만의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되 단수 처리 금액이 1주 이상인 금액의 경우에는 단수 처리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2월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저는 두 개의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존재하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견해가 옳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월 과세 특례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므로 법인 전환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시행령 28조 1항 2호에서는 순자산가액이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일의 의미, 시가의 의미, 자산의 범위, 부채의 범위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일이라 함은 조특법 32조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해 조세 특례 조항이 양도소득세를 2월에 주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상 이 양도 시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므로 현물 출자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와 동시에 현물 출자의 대가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양도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이중 빠른 날인 법인 설립 등기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먼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사업 양수도 계약서상 양도 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게 되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순자산은 현물 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2항 1호의 감정가격. 여기서 시가는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에 해당하는 가격, 둘째, 같은 조 2항 1호의 감정가격, 셋째, 상증법 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순차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시 시가와 관련하여 상법, 조특법, 소득세법, 상증법의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시가를 결정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규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상법 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2항 1호에 규정하는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물 출자에 대한
법원 검사인의 감정가액은 동법 시행령 88조 1항 1호 3호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서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양도소득세에서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는 상증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과세 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즉 조세특례제한법의 2월 과세 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2개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반드시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 개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을 모두 만족시키는 평가 방법을 선택하려면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자산이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증법상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등의 감정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순자산가액 계산 대상인 자산과 부채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과세 특례와 관련된 세무서와의 대부분의 다툼이 순자산가액의 계산 대상인 재산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산 대상 재산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 양수도 또는 현물 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관계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순자산가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고, 소멸하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로 한정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된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실무상 많이 나타나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부가 기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산 및 부채의 계상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누락은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고 부채의 누락은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키므로 사업용 자산이 누락된 재무제표로부터 계산된 순자산가액은 실질금액보다 적게 계산되고, 이를 토대로 결정된 자본금은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되어 조특법상
2월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 기업체의 결산 시 외상 매출금을 5천만 원으로 파악을 해서 이를 사업 양수도 하였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시 세무서가 외상 매출금을 파악해 보니까 5,100만 원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개인 기업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의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산하여 법인에 이전시킨 외상 매출금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100만 원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액이 100만 원 증가하게 되고 실질 순자산가액이 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환 사업자가 교부받은 순자산가액인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100만 원이 적게 되어서 2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기업의 결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조항에 의하여 일부 누락된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포괄 양도양수 문구는 계약서에 표시하되 특약사항에서 당해 계약서의 자산과 부채에 계약서 작성일 현재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일부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현물 출자일 직전에 개인 사업용 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자본의 인출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10억 원의 현금을 현물 출자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입니다. 즉 개인 사업체에서 자산 20억, 자본금 20억이 있었는데 이 자산 중 현금 10억 원을 인출해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자산은 자산 10억, 자본금 10억이 되겠죠. 요거를 현물로 그 다음날 출자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하루 전날 이 자산 중에 10억 원을 자본의 인출로 현금을 인출해 갔는데 그 현금도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이다.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하여 즉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게 되니까 즉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은 20억이 되고 자본금은 10억이 되니까 순자산가액보다 자본금이 적음으로 취득세의 감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현물 출자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현물 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전환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물 출자일 직전에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여 회사에 입금한 예금을 자본의 인출로 처리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인데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사업장의
재무 상태가 이 상황에서 예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금을 개인이 인출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은 20억이고 차입금이 10억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금이 10억입니다. 이거를 현물 출자했을 때 이 자산에서 차입금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딸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 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토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이 차입한 예금을 자기 자본의 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초과 인출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초과 인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감정가액이나 장부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은 법인 전환 직전의 차입금일지라도 이를 자본의 인출금으로 사용 시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물 출자 시기에 임박하여 개인 사업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 자본을 회수하거나 방금 예처럼 은행 차입금을 발생시켜 이를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불복 절차에 의한 구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하는 판결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법리의 옳고 그름은 대법원의 판단이 일관성 있게 맞을지라도 실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현지의 세무서 조사 담당 직원입니다. 일선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부채를 발생시켜 개인의 투하 자본을 회수하고 법인 전환하여 조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법의 취지는 대법원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와 다툼이 있어 일단 과세가 되고 나면 추후 불복 과정을 통하여 경정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어려움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기에 근접하여 자본을 인출하는 의사결정은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